한국에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다면서요? 여기 태국 방콕에서 가난에 찌들어 사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 가족은 너무 가난한 나머지 한국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소문에 자식 중에 한 명을 한국에 보내게 되었다는데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 아들은 정신적 충격에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중국인 브로커에게 사기까지 당하게 되어 집안이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방콕의 좁은 거리는 아침 햇살에 따뜻하게 빛나며 활기찬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우리 소박한 집의 작은 창가에 서서 바깥 세상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니타야라고 해요. 이제 20살이 된 저는 인생의 도전들을 충분히 겪었고 꿈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답니다. 우리 가족의 집은 작고 가구도 단순하며 열기를 견디지 못하는 낡은 선풍기 하나만 있었어요. 그래도 그 안에는 사랑이 가득했고 내일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희망이 넘쳐났어요. 부모님인 차이와 말리는 우리 작은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부모님은 매일매일 손수 만든 비누 가게를 운영하며 힘겹게 생활을 이어갔지만 저와 오빠 짜이를 위한 꿈만큼은 절대 놓지 않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저에게 교육이 더 나은 삶의 열쇠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부모님은 제 안에 특별한 무언가를 보셨고 그걸 키우기 위해 아낌없이 애쓰셨어요. 부모님은 제가 가족을 가난에서 구해낼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학교에서 성공할 때마다 부모님의 기대는 더 커졌어요. 언제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유명한 대학에 합격했을 때 부모님의 꿈은 손에 닿을 듯 보였어요. 하지만 꿈이라는 것은 깨지기 쉬운 것이라는 걸 저는 점점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집안의 경제 상황이 점점 더 명확해질수록 그 꿈의 무게는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은 생각보다 훨씬 비쌌고 부모님이 모아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그들의 꿈을 놓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오빠 짜이는 저와는 달랐어요. 저는 야망으로 가득 찼지만 짜이는 우리가 가진 소박한 삶에 만족했어요. 오빠는 특별한 계획도 없었고 비누 가게를 돕고 조용히 사는 것 외에는 큰 바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기회를 오빠에게서 보셨고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가게에 들른 관광객들의 이야기로만 들어본 곳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은 그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 들으셨고 곧 부모님의 마음속에 계획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짜이가 한국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면 집으로 돈을 보내 우리의 생활을 돕고 제가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믿으셨어요. 오빠에게 그 계획을 말씀하셨던 날이 기억나요? 오빠는 부엌의 작은 나무 식탁에 앉아 있었고 거칠어진 손은 오랜 시간 비누를 만들며 생긴 흔적이었어요. 아버지가 입을 떼셨죠. 짜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결의에 찬 느낌이었어요. 네가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믿는다. 내 여동생을 도울 수 있어. 한국에는 일자리가 많다고 하더구나. 네가 가면 우리가 꿈꿔왔던 삶을 드디어 가질 수 있을 거야. 짜이는 놀라움과 불확실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어요. 방콕을 떠나본 적도 없고 외국에 가는 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부모님의 말씀은 무거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짜이는 언제나처럼 효도하는 아들이었기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요. 짜이는 작고 확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어요. 짜이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고 우리는 오빠가 보내올 돈에 모든 희망을 걸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새로운 목표로 가득 찼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저는 언젠가 대학 졸업식에서 무대에 오르고 빚의 부담에서 벗어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삶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짜이가 떠날 날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친척과 친구,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나눴어요. 모두가 짜이의 여정에 행운을 빌어주었죠. 어머니는 자주 우셨지만 항상 숨기려고 애쓰셨어요. 아버지는 날이 다가올수록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저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 사이에서 갈등하며 그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오빠 짜이가 한국으로 떠난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아침 방콕의 지붕 위로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거리는 아직 조용했고 부드럽고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부모님, 차이 아버지와 말리 어머니는 짜이 오빠의 출발을 준비하느라 바쁘셨어요. 부모님 얼굴에는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감정이 묻어났어요. 오빠의 짐을 다시 확인하고 가족의 축복이 담긴 작은 주머니를 오빠 손에 쥐어주셨어요.
짜이 오빠는 그날 아침에 별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빠는 항상 말수가 적었어요. 특히 무거운 마음이 있을 때는 더 그랬어요. 오빠의 눈에서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오빠는 그런 감정을 숨기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오빠에게 얼마나 기대고 있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 택시가 도착해 공항으로 떠날 준비가 되자 어머니는 오빠의 팔을 꼭 붙잡고 마지막 기도를 속삭이셨어요. 열심히 일해, 아들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이게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야. 짜이 오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씩 안아주고는 택시에 올랐어요. 택시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지켜봤어요. 택시가 사라질 때쯤 제 가슴 속에 이상한 느낌이 스며들었어요. 희망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그 이후로 며칠이 지나고 우리 가족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작은 비누 가게는 짜이 오빠가 없으니 더 조용해졌고 저녁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는 오빠의 한국 생활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부모님은 오빠가 얼마나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가족에게 좋은 시작이라고요. 저도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우리가 오빠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자 오빠에게서 편지와 돈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 한국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처음 받으셨을 때 손이 떨리는 걸 보았어요. 오빠가 해내고 있어. 아버지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돈을 흔들며 외치셨어요. 우리 짜이가 해내고 있어. 어머니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고 그 돈을 조심스럽게 간직하셨어요.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비누 가게를 계속 운영하고 제 학비를 내기에는 충분했어요. 오빠는 편지에서 한국 생활에 대해 적어주셨어요. 언어를 배우고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나라에 적응해가고 있다고요. 오빠의 말은 긍정적이었고 그것은 저를 안심시켰어요. 아마도 모든 게 잘 될 거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더 자주 오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우리의 삶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고지서나 학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부모님은 비누 가게를 닫기로 결정하셨어요. 이제 오빠가 성공했으니 가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 거죠. 부모님은 이제 더 나은 삶을 꾸리기에 집중하고 싶어 하셨어요. 항상 꿈꿔왔던 대로요. 저에게는 그 변화가 더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여유가 생기자 더 좋은 옷을 사고 전에 꿈꾸던 사회적 모임에도 참석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가난한 가정의 딸이 아닌 밝은 미래를 가진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이제는 제 자신이 속해 있는 것 같았고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뭔가 불안했어요. 오빠가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빠의 편지는 점점 짧아졌고 때로는 몇 주씩 소식이 없기도 했어요. 부모님은 오빠가 아마도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럴 거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몇 주 동안 소식이 없다가 편지가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오빠가 아니라 오빠가 한국에서 사귄 친구로부터 온 편지였어요. 편지는 짧았고 말투도 급해 보였어요. 마치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으려는 듯 했어요. 짜이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편지에 적혀 있었어요. 가족이 그립지만 가끔 힘들다고 합니다. 일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잘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나아지면서도 짜이의 편지 속에서는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때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그의 글은 점점 피로감으로 변해갔고 그걸 무시할 수 없었어요. 짜이는 편지를 덜 쓰게 되었고 쓸 때도 글이 짧아졌어요. 서울에서의 삶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해가 지고 하늘이 짙은 주황색으로 변할 때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니가 문을 열고 오빠를 보셨을 때 어머니의 얼굴이 빛났어요. 하지만 오빠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 기쁨은 충격으로 바뀌었어요. 오빠는 아주 말랐어요. 제가 기억하는 오빠보다 훨씬 더요. 옷은 몸에 헐겁게 걸쳐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눈 밑에 검은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오빠는 마치 그림자처럼 보였어요. 아버지는 급히 오빠를 부축해 집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두려움에 떨며 물었어요. 오빠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닥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이 오빠를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요. 마침내 오빠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오빠는 말했어요. 알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때 오빠는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요.
한국에서의 일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일은 힘들었고 시간은 길었으며 조건은 끔찍했어요. 오빠는 불법으로 일하면서 경찰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야 했어요. 집으로 보낸 돈은 오빠의 육체적, 정신적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었어요. 말할 수 없었어. 오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 어머니는 이제 울면서 오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순간 10살은 더 늙어 보였어요. 어깨는 우리 가족의 희망이 결국 오빠를 짓눌러 버린 것처럼 축 처졌어요.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어요. 제가 오빠의 성공과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제가 꿈을 이루고 사회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의지했던 그 돈은 제가 사랑하는 오빠의 고통으로 더럽혀진 것이었어요. 울고 싶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저는 그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오빠는 몇 주 동안 우리와 함께 지냈지만 더 이상 예전의 오빠가 아니었어요. 짜이가 집으로 돌아온 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했어요. 한국에서 돈이 들어오던 그 시절의 행복은 이제 먼 기억일 뿐이었죠. 한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우리 가족은 현실의 무게에 눌려 서서히 무너져 갔어요. 부모님의 눈에 비친 실망, 슬픔, 그리고 두려움을 볼 수 있었어요. 마치 어두운 구름이 우리 집에 내려앉은 것 같았고 아무리 애써도 그 구름을 걷어낼 수 없었어요. 짜이는 더 이상 예전의 짜이가 아니었어요. 제가 늘 존경했던 강하고 자신감 넘치던 오빠는 이제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짜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고 한때 웃음으로 가득 찼던 작은 방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짜이에게 말을 걸고 싶었고 그의 기분이 어떤지 묻고 싶었지만 제가 시도할 때마다 짜이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피했어요. 짜이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그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했어요. 짜이가 한국에서 겪은 진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는 일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위험한 일을 전전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어요. 집으로 보내는 돈은 그의 모든 것이었고 그로 인해 큰 희생을 치렀어요. 그는 두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당국의 눈을 피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잡혀서 추방당했고 방콕으로 돌아왔을 때는 옷 한 벌밖에 남지 않았어요. 짜이가 이야기를 마치자 부모님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그토록 간절히 붙잡았던 꿈이 산산이 부서졌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도 함께 무너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무거운지 서서히 실감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한때 풍족하게 흘러들어왔던 돈은 사라졌고 그와 함께 우리가 시작한 새로운 삶도 사라졌어요. 짜이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혀 자신 속으로 점점 더 깊이 침잠해 갔어요. 부모님은 산산이 부서진 꿈의 조각들을 주워 담기 위해 애쓰셨고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했었어요. 우리가 꿈꿨던 미래는 점점 더 멀게 느껴졌어요. 집안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것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배운 교훈은 쓰라렸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것들이었어요. 우리는 진정한 성공이 부와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열심히 일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붙잡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방콕의 분주한 거리 위로 해가 지는 그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저는 우리가 한때 그렇게도 밝게 보였던 꿈에서 정말로 회복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곤 했어요. 부모님도 힘들어하셨어요. 부모님은 짜이의 한국행에 모든 희망을 걸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꿀 거라고 믿으셨어요. 어느 정도는 그랬지만 부모님이 상상하셨던 방식은 아니었죠. 짜이가 집으로 보낸 돈은 잠시 동안 우리를 편안하게 해줬지만 이제 그 돈이 사라지자 우리는 빚과 부서진 꿈들만 남게 되었어요. 한때 우리 가족의 자부심이었던 작은 수제 비누 가게는 이제 문을 닫았어요. 짜이의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비누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수입도 없고 빚을 갚을 방법도 없으니 부모님은 가게와 남은 소유물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판매에서 얻은 약간의 돈은 가장 긴급한 빚을 갚기에 충분했지만 우리의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매일 저는 부모님이 점점 더 나이가 드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걱정과 스트레스로 가득한 부모님의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갔어요. 쉽게 웃으시던 어머니는 이제 거의 웃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기 위해 하루하루를 보내셨지만
비누 만들기 외에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 어머니에게 기회는 거의 없었어요. 아이디어가 넘치고 강했던 아버지도 이제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짜이를 한국으로 보낸 것을 후회하셨고 우리 가족을 파멸로 이끈 꿈을 믿은 자신을 자책하셨어요. 저도 우리 상황의 무게에 눌려 힘들었어요. 한때 제가 꿈꿨던 밝은 미래는 이제 불가능해 보였어요. 저는 여전히 대학에 다녔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한때 느꼈던 흥분과 기쁨은 사라지고 대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이 자리 잡았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지만 머릿속은 늘 집과 우리가 처한 문제들로 가득 찼어요. 어느 날 대학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방콕의 거리들이 평소와 달리 조용해 보였어요. 한때 사랑했던 도시의 색깔들도 이제는 희미해 보였어요. 마치 우리 삶을 집어삼킨 슬픔이 그 색깔들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았어요. 천천히 걸으며 일어난 모든 일들을 생각했어요. 한때 생기와 꿈으로 가득했던 짜이는 이제 방에서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바쳤던 부모님은 이제 꿈이 산산이 부서진 모습을 보고 계셨죠.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손을 무릎에 올린 채로 계셨죠. 제가 들어서자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어머니의 눈에는 피로와 깊은 슬픔이 가득했어요. 아무 말 없이 어머니는 저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네셨어요. 그 종이는 얇고 낡았고 마치 여러 번 만져진 것처럼 보였어요. 손이 떨리며 편지를 천천히 열어 읽기 시작했어요. 그 편지는 짜이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가 돈을 빌렸던 채권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빚을 갚으라는 최종 통보였어요. 우리가 돈을 갚지 않으면 남은 것이 거의 없는 우리 집을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어머니의 눈 속에는 제가 느끼는 것과 같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그 편지가 우리 위에 어두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죠. 우리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팔 수 있는 것은 모두 팔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돈을 마련할 방법은 없었어요.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아버지는 점점 더 내성적으로 변하셨고 대부분의 시간을 창가에 앉아 세상을 바라보며 희망을 잃은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아 헤매셨지만 어디를 가도 문이 닫혀 있었어요. 짜이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서 멀어져만 갔어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말을 할 때도 그저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마치 이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인 것처럼요. 어느 저녁 해가 질 무렵 저는 집 밖 계단에 앉아 하늘이 파란색에서 주황색, 그리고 깊은 보라색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공기는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때 손에 닿을 듯 가까웠던 꿈들이 이제는 너무 멀어졌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우리가 얻은 것이 너무 적다는 생각에 억울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앉아 있으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앉아서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긴다고 해결될 일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겪었고 이제 포기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든 가족을 돕기 위해,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요. 다음 날 저는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대학에 갔어요. 그냥 손 놓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만은 없었어요. 어떻게든 우리 가족을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우리 삶을 다시 세울 기회를 잡아야 했어요. 저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요. 쉽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일자리는 임금이 낮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몇 시간씩 지원서를 작성하고 여러 가게와 사업체를 방문하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지 물어봤어요. 너무 힘들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어머니가 편지를 건네주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어요. 몇 주간의 수색 끝에 마침내 대학 근처 작은 카페에서 일을 구했어요. 임금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저는 수업이 끝난 후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커피를 만들고 테이블을 닦고 손님을 응대하는 일을 배웠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제가 벌어들이는 돈 하나하나가 우리 가족을 돕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일하면서 저는 작은 희망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희망은 작고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같았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고통은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고 다음 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찼죠. 한때 꿈과 희망으로 똘똘 뭉쳤던 우리 가족은 이제 현실의 무게에 눌려 겨우 살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우리 가족을 지탱하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점점 더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카페에서 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오랜만에 본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도 옆에 앉아 계셨는데 얼굴에는 걱정과 조심스러운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자리 잡고 앉으면서 약간의 호기심과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는 제 앞에 한 장의 종이를 놓으셨어요. 그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중국어로 쓰여진 계약서 같은 거였어요. 아버지는 하오라는 사업가를 만났다고 하셨어요. 하오가 우리를 재정적 문제에서 벗어나게 도와줄 수 있다고 약속했대요. 그는 중국의 텐진산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사업 기회를 제안했는데 이게 아주 수익성이 좋을 거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너무 좋게만 들려서 믿기 어려웠어요.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깊은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절박하셨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출구일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어 하셨어요. 어머니는 회의적이셨지만 아버지의 결정을 지지하며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희망하셨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우리는 기묘한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시간을 보냈어요. 한때 기운이 없으셨던 아버지는 이제 성공의 가능성에 활기를 되찾으신 것처럼 보였어요. 아버지는 하오와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사업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첫 번째 선적을 준비하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지켜보며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애썼어요. 어쩌면 정말로 이번 기회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공부와 일을 하면서도 그 걱정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어요. 생각할수록 하오나 그의 사업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 성급했고 너무 불확실했어요. 또 다른 재앙으로 치닫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점점 커졌어요. 마침내 첫 번째 선적이 도착하는 날이 왔어요. 아버지와 저는 함께 물건을 받으러 갔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컨테이너를 열었어요. 그 순간 제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 안에 있는 제품들은 약속된 것과 전혀 달랐어요. 오염되고 썩고 전혀 쓸모가 없었어요. 저는 막대한 실수를 깨닫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충격에 휩싸인 채로 망가진 물건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분의 눈에 희망의 불꽃이 꺼졌고 대신 절망만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소리 지르고 싶었고 울고 싶었지만 그저 멍한 상태로 서 있을 뿐이었어요. 하오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우리만이 이 재앙의 결과를 감당하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짐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 집안에 흐르던 침묵은 숨막힐 듯 했어요.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더 큰 빚을 지게 되었고 팔아넘길 것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희망도 없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 삶은 절망과 좌절의 연속이었어요. 잠시나마 새로운 시작의 약속으로 살아났던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리셨어요. 아버지는 침대에서 나올 기력조차 없으신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셨어요.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강해지려 애쓰셨지만 그분도 점점 지쳐가고 있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는 여전히 카페에서 일을 했지만 이제는 그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우리가 빠져버린 이 구덩이에서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우리의 상황은 날마다 더 무겁게 저를 짓눌렀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테이블을 닫고 있을 때 창가에 앉은 두 손님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갑자기 부러움이 밀려왔어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희미해져가는 빛 속에서 집으로 걸어가며 그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떠난다는 것, 우리의 상황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직시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수북이 쌓인 청구서를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지쳐 보이고 희망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걸요. 뭔가 변해야 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우리의 선택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었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였어요.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빚은 너무 크고 기회는 너무 적었어요. 마치 길이 없는 미로에 갇힌 것 같았어요. 모든 길이 막다른 길로 이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있을 때 제 머릿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위험한 계획이었어요. 성공하면 우리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실패하면 완전히 망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부모님이 이 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지만 이걸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모님에게 제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설명할 때 부모님의 눈에는 두려움이 비쳤지만 동시에 희미한 희망도 엿보였어요. 성공 가능성은 낮았지만 그래도 뭔가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긴 논의 끝에 부모님은 마지못해 저를 믿고 시도해보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후 저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스스로 의심이 들 때도 많았고 또 다른 실패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억누르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저의 계획은 바로 한국에 유학을 간 다음 돈이 많은 한국인과 결혼을 성사시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족들에게도 보내 가족들도 살리고 저의 인생도 한국에서 새롭게 부유한 삶으로 다시 시작해보는 거였습니다. 저는 항상 야망이 컸습니다. 하지만 검소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솜차이는 건설 현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했고 어머니 날린이는 시장에서 손으로 만든 공예품을 팔았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저와 제 오빠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집안의 경제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늘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몇 번의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방콕의 명문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언제나 비용 때문에 손에 닿지 않는 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유학할 국제 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습니다. 유학은 항상 먼 꿈이었지만 갑자기 그 꿈이 손에 닿을 듯 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망설이셨습니다. 외국으로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꿈이 산산조각난 채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선진 교육 시스템과 번창하는 경제 그리고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들에 대해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단순히 교육을 받는 것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약 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저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는 만약 적당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면 어쩌면 결혼할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와 제 가족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동안의 준비와 결단 끝에 저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최고 명문 대학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불안해하셨지만 결국 제게 허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으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저는 이곳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땅에 도착했을 때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공항 터미널을 걸어 나왔습니다. 서울의 첫인상은 강렬했습니다. 마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그 도시의 활기와 에너지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도시는 눈부신 불빛과 끝없이 이어진 빌딩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의문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있을까? 제가 다니는 대학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다른 국제 학생들은 모두 공부에 집중했고 교류나 네트워킹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업은 도전적이었고 언어 장벽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저는 따라가려고 애를 썼지만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실패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제 가족이 저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서울에서의 생활비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장학금은 학비를 커버했지만 나머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늦은 밤까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생들과 비즈니스맨들에게 커피를 서빙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거의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화려한 삶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표는 단지 교육을 받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높일 방법을 찾는 것이었죠. 저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네트워킹 행사와 사교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사들은 주로 부유한 한국 학생들과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한국어를 연습했고 대화하는 방법, 옷을 입는 방법,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어느 날 저는 한 네트워킹 행사에서 민호라는 이름의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민호는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잘 알려진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민호는 서울의 한 명문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자신의 가족 회사에서 일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제가 찾고 있던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적이고 매력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유했습니다. 민호는 저의 지성과 야망에 끌렸고 우리는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꿈과 야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호는 종종 저를 서울 중심부에 있는 그의 호화로운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였습니다. 편안함, 특권, 그리고 기회로 가득 찬 세계였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가 꿈꿔왔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민호와의 관계는 저에게 큰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었지만 저는 그 관계가 부유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호와 저는 더 가까워졌고 저는 이 관계가 제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빌딩들과 불빛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저는 이곳에서 제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새로운 삶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제가 꿈꾸던 삶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이루기 위해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 관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저를 아끼고 배려해 주었지만 그의 가족은 저에 대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어머니는 특히 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민호가 자신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길 원했고 저 같은 외국인 학생이 그들의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민호와의 우정이 깊어질수록 저는 더 많은 기대를 가지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의 가족이 우리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민호와 시간을 보내며 그의 가족에게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서울에서의 삶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민호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지만 그의 가족과의 관계는 제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지만 때로는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울에서의 삶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현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도전적이었지만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꿈은 아직 멀리 있었지만 저는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번은 민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게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민호 어머님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야 했고, 민호의 가족에게 제가 그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한국의 전통 예절을 따르며 어른들에게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민호 어머님은 저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저는 우연히 민호 어머님과 민호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호 어머님은 민호에게 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들의 가정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민호가 저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민호 어머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호에게 저의 진심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민호를 진심으로 좋아했고 그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이 우리 관계를 반대한다면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제가 처한 상황과 제 가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제가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에 온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왔는지 알고 나서 저에 대한 그의 감정이 더욱 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저에게 그의 가족과 저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저라는 것을 가족에게 설명하고 우리 관계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민호와 그의 가족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민호는 그의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특히 민호 어머님은 여전히 저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가 단지 더 나은 삶을 위해서였고 그 때문에 민호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민호와 함께 있는 것이 정말 행복했고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의 가족에서 중요한 행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행사는 민호의 할머니를 위한 큰 생일 파티였고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사업 파트너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민호는 저에게도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 기회에 그의 가족에게 저를 더 잘 알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미래를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을 더 연습하고 한국의 전통과 예절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호의 손을 잡고 행사장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장식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잘 차려입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 자신을 잘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었습니다. 행사 동안 저는 민호의 할머니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으셨지만 여전히 강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서 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가 한국에 온 이유와 제 가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제 꿈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긴장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녀가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그녀도 젊었을 때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저의 야망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제게 격려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지지가 민호의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민호의 어머니도 저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민호와 저의 관계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민호와 저는 함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업을 마치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민호는 그런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저는 민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민호의 할머니가 저를 지지해 주셨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민호의 어머니도 저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희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감 속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 길이 순탄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민호와 저는 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제가 학교 생활을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었고, 저는 그의 가족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그의 할머니와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저를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민호의 할머니는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넌 참 강한 아이야. 나도 젊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네가 민호와 함께 행복하길 바란다. 그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지지는 민호의 가족 안에서 저를 더 인정받게 만들었고, 저는 그녀에게 감사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어머니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제게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저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음을 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전통 음식을 배우고 그녀의 관심사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민호가 제게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하는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의 가족에게 우리의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민호의 결심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그의 가족이 우리의 결혼을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호가 큰 상처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호의 집에서 열린 또 다른 가족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민호의 할머니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 모임에서 민호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고 특히 민호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호의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한 거라면 우리는 그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니?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방 안의 분위기는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민호의 어머니는 저를 따로 불러내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민호가 이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걱정이 되는 거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가문은 전통과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해. 나는 그 점에서 네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 그녀의 말은 냉정했지만 저는 그녀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리고 민호와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호와 저는 함께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업에 더욱 집중하여 좋은 성적을 유지하려 했고 민호는 그의 가족을 설득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의 집을 상상하며 우리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예절을 이해하고 민호의 가족과 더 잘 어울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그들과 더 가까워지려는 진심을 보였습니다. 민호와 저는 서로의 목표를 공유하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가족이 우리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믿고 지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호의 어머니도 점점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제가 민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민호와 저는 우리의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과 결심의 결과였고 우리는 그 결정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여전히 도전적이었지만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민호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모두 자리를 함께 해주었고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뤄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제 옆에 있는 민호와 함께 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고 지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 모든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민호와 함께 우리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